새벽 2시 폐 창고에서 여자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지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누구 없어요? 대기업 후계자의 아내였던 그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외딴 어촌에서 혼자 아이를 낳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몰래 임신 사실을 숨기고 도망친 지 넉 달째. 하지만 시댁의 추적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아기는 지금 당장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100억 자산가의 삶을 버리고 선택한 이 도피가 과연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도피의 시작. 강지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남편 윤태준이 어젯밤 벗어놓은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습니다. 임신 4개월 차였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니 배가 온밑으로 도드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매일같이 후계자를 낳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며느리, 도대체 언제쯤 좋은 소식 들려줄 거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지. 네, 어머니 곧 좋은 소식 드리겠습니다. 곧. 그 말만 벌써 1년째야. 태준이도 회사 일에 치이는데 너라도 빨리 애 가져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3번이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수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수는 이미 임신했습니다. 다만 시댁에 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결혼 전부터 시댁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후계자 집안은 아이를 사람이 아니라 가문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아이가 그런 굴레 속에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로서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지수는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달 동안 조심스럽게 준비해 왔습니다. 시댁 몰래 현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은행 계좌는 추적당할 수 있기에 오직 현금만 챙겼습니다. 지수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배낭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500만 원과 최소한의 옷까지 그리고 의료용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결혼 전 간호사로 일했기에 기본적인 의료 지식이 있었습니다. 용암리로 가야 해. 지수는 작년에 의료 봉사를 갔던 외딴 어촌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곳이라면 시댁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회사 야근으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고급 가구와 값비싼 그림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자산가의 집이었습니다. 미안해, 태준 씨 하지만 이제 나 여기 못 있겠어. 지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저 사람들 손에 절대 안 넘겨. 지수는 남편에게 편지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추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CCTV에 찍히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 했습니다. 지수는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외곽의 작은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용암리로 가는 직행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버스는 5시간을 달렸습니다.
용암리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수는 선착장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수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해변 구석에 폐 창고가 보였습니다. 지수는 창고 문을 밀어봤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안전지대였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을 거야. 지수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창고 안을 비췄습니다. 구석에 낡은 침대 프레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끌어다가 깨끗이 닦았습니다. 의료용품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어촌분만실. 지수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자신만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수는 창고 문을 닫고 안에서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집에 돌아와 아내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온 집안을 뒤졌지만 지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야, 이게 뭐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태주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하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알리면 지수를 찾아내 강제로 데려올 것이 뻔했습니다. 출장 갔다고 해야겠다. 그래, 그렇게 해야 돼. 태주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탐정은 태준의 사무실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부인의 실종 사건이군요. 실종 아닙니다. 그냥 잠시 떠난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인의 과거 행적부터 살펴보죠. 탐정이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왜 떠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압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내가 지수를 지켜주지 못했어.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를 찾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박순자가 며느리의 빈자리를 눈치챘습니다. 박순자는 남편 윤철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안 보여. 아침에도 없고 점심에도 없네. 어디 간 거야? 윤철호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친정이라도 갔겠지.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벌써 며칠째야. 아무 말도 없이? 박순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지수는 어디 갔니? 어머니, 지수는 친정에 갔어요. 며칠 있다 올 거예요. 그래, 몸은 괜찮대? 요즘 얼굴이 하얗던데. 예, 괜찮아요. 쉬면 나을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박순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순자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에 갔대. 피곤해서 좀 쉬나 봐. 윤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지수가 돌아오지 않자 박순자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아무리 피곤해도 이렇게 오래 안 오지.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박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침묵의 조력자. 지수는 창고에서 사흘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바람소리가 창고 벽을 때렸습니다. 지수는 낡은 담요를 몸에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일 때마다 지수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곧 안전해질 거야. 지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문틈으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공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수는 배낭에서 손전등을 꺼내 쥐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해칠 생각 없어.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약초 뭉치와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임신했구나. 몇 개월이야? 할머니가 지수의 배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췄습니다. 그건 왜 물으시는 거예요? 숨으려고 여기 온 거지. 도망자 냄새가 나.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지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먹어. 산모한테 좋은 약초야. 나는 이 마을에서 태풍이라고 불려. 태풍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도시 사람이지? 여기서 혼자 아이 낳을 생각이야?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태풍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하지만 내 사정이 있겠지. 태풍은 돌아서려다가 멈춰섰습니다. 내일 밤에도 올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태풍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보자기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약초와 삶은 계란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수는 태풍이 준 약초를 다려 마셨습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수는 창고 밖으로 나가 마을을 살폈습니다. 어부들이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작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라면과 생수를 샀습니다. 가게 주인이 지수를 유심히 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친척 집에 잠깐 왔어요. 아, 그래요? 누구 친척인데요? 가게 주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저기, 김씨 성 가진 분이요. 지수는 얼버무렸습니다. 가게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는 시댁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가 일주일째 돌아오지 않자 윤철호를 다그쳤습니다. 여보, 이상해. 며느리한테 전화해도 안 받아. 친정에도 전화했는데 안 갔대. 박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철호는 서재에서 시가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밀리에 사람을 풀어. 경찰은 안 돼. 소문나면 안 좋아. 윤철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강지수를 찾아. 조용히.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시댁의 탐정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정팀은 지수의 과거 기록을 모두 뒤졌습니다. 간호사 시절의 근무 기록, 봉사활동 내역, 친구 명단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암리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1년 전 의료 봉사를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탐정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박순자는 그 보고서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용암리? 거기가 어디야? 동해안의 작은 어촌입니다. 인구 200명 정도 되는 곳이죠. 탐정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박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기로 사람을 보내. 당장.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틀 후 용암리에 낯선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다녔습니다. 이 여자 본 적 있나요? 사례금 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가게 주인이 그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봤어요. 저기 폐창고 쪽에서 어슬렁거리던데. 탐정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해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태풍이 다시 창고로 왔습니다. 태풍은 지수에게 약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놈들이 왔어. 정장 입은 도시 사람들이야.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내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물어봐. 현상금까지 걸었대. 태풍이 지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죠? 저 잡혀가면? 아직은 안 들켰어. 하지만 시간 문제야. 태풍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신분을 지워도 이 마을의 소문은 곧 바다 건너까지 갈 거야. 지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배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섬으로 가고 싶어요. 지수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태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 빌리려면 신분증이 필요해. 그리고 이 날씨에 바다는 위험해. 지수는 절망했습니다. 태풍은 지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일단 여기 있어. 내가 저놈들 움직임을 지켜볼게. 태풍이 창고를 나갔습니다. 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창고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이 창고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네. 내일 아침에 다시 와보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창고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뱃속에서 갑작스러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야. 지수는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구 없어요? 지수는 작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혼자였습니다. 비밀 임무. 지수는 바닥에 쓰러져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아직은 안 돼.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창고부터 확인해 봅시다.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거기는 오래전부터 비어 있는 곳인데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첫 번째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진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세련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장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강민호 씨가요? 네, 어장 개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서요. 개인 사무실처럼 쓰고 있습니다. 강민호라는 남자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탐정으로 보이는 남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열쇠 있으세요? 당연하죠. 잠깐만요. 강민호가 주머니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진통이 또 밀려왔습니다. 지수는 입을 막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열쇠를 사무실에 두고 왔네요. 내일 가져올게요. 강민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탐정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제 개인 공간인데 왜 확인하시려고요? 영장이라도 있으세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장이 얼른 중재했습니다. 강민호 씨는 투자자분이세요. 우리 마을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죠. 탐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러섰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진통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창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남자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누구세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지수의 배에 머물렀습니다. 강지수 씨 맞죠?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신 몇 개월이죠? 당신이 그 사람들이랑 한패예요? 지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회장님 댁에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지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날 데려가려는 거군요. 제 임무는 당신을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아이의 DNA 샘플을 확보하는 겁니다. 윤태준 씨의 친자인지 확인하라는 거죠.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잡으라는 명령은 없어요. 다만 아이가 누구 핏줄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수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아기를 왜 확인해요? 이건 제 아기예요. 윤 회장 댁에서는 후계자 문제를 확실히 하고 싶은 겁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지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아기도 그냥 소유물일 뿐이에요.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강민호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당분간은 안전할 겁니다. 제가 막아드릴 수 있어요. 강민호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지수가 다시 진통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비명을 삼키며 벽을 짚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지면서 지수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창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으악! 지수가 신음했습니다. 강민호는 돌아섰습니다. 지수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과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양심이었습니다. 산모가 죽으면 친자 확인도 불가능해. 강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가려고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부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자가 강민호를 노려봤습니다. 강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비켜. 남자는 강민호를 밀치고 지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수는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남자가 지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지수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이마의 출혈과 임신한 배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장 태풍 할머니한테 가야 해. 남자는 지수를 등에 업었습니다.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잠깐, 이 여자는. 닥쳐. 남자가 강민호를 쏘아봤습니다. 강민호는 더 이상 막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지수를 업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강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울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산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강민호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강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창고를 나와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지수를 업고 마을 뒤편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풍의 집이었습니다. 남자는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태풍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우야, 빨리 안으로 들어와. 현우는 지수를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태풍은 재빨리 의료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마부터 소독해야겠어. 태풍이 지수의 이마를 닦았습니다. 지수는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안전한 곳이야. 걱정 마. 태풍이 다독였습니다. 현우는 방 한쪽에 서서 지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태풍은 지수의 배를 진찰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아기가 빨리 나오려고 해. 조산할 수도 있어.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해볼게. 태풍이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야, 네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 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지수는 태풍의 집에서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현우는 밤새 문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강민호는 태풍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임무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수호자.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깨어났구나. 태풍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태풍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직 움직이면 안 돼. 어젯밤에 많이 다쳤어. 태풍은 지수의 이마에 붙은 거즈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아. 며칠 있으면 나을 거야. 지수는 배를 만져봤습니다. 태풍이 안심시켰습니다. 아기는 괜찮아. 진통도 멈췄어.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풍이 죽을 떠서 지수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기운 차려야지. 지수는 죽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저를 구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마을 어부야. 현우라고 해. 태풍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마당에서 현우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고마운 분이네요. 지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태풍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넌 여기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현우가 내 수호자가 되어줄 거야. 내가 부탁했어. 수호자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너희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 태풍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지수는 창밖의 현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가 폐창고로 돌아갔습니다. 창고는 엉망이었습니다. 현우는 도구를 들고 창고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벽을 고치고 문틈을 메웠습니다. 이렇게 해야 바람이 안 들어와. 현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에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산에서 주워온 땔감을 쌓아두었습니다. 현우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부지런했습니다. 창고는 점점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태풍의 집에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창고 안을 보고 지수는 놀랐습니다. 이게 바닥에는 깨끗한 돗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기 옷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현우가 창고 밖에서 땔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대답 대신 땔감을 난로에 넣었습니다. 추우면 언제든지 말해요. 땔감은 많이 준비해뒀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손을 봤습니다. 손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나무를 다듬다가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손이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우가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부터 현우는 매일 아침 창고로 찾아왔습니다. 싱싱한 생선과 미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살폈습니다. 오늘은 고등어를 잡았어요. 구워드릴게요. 현우가 화덕에 생선을 구웠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뒷모습은 든든했습니다. 현우 씨.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도망자예요.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부탁하셔서요. 그것뿐인가요? 현우는 생선을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기를 혼자 낳으려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수의 배는 더 불러왔습니다. 출산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창고 밖에서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밖에서 주무세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낯선 사람이 오면 막아야죠. 추운데. 괜찮아요. 저는 추위에 강해요.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진통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밀려오는 고통이었습니다. 현우 씨. 지수가 문 밖으로 불렀습니다. 현우가 즉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작됐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태풍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태풍이 도구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현우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현우야, 물 끓여. 수건도 많이 준비해. 태풍이 지시했습니다. 현우는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은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진통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지수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할머니, 너무 아파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나. 태풍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는 지수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힘내요. 할 수 있어요. 현우가 지수를 격려했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마침내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이야. 태풍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풍이 아기를 지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아기. 지수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풍이 현우를 툭 쳤습니다. 현우야, 넌 이제 이 아이의 수호자야. 현우는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가 현우의 손가락을 움켜잡았습니다.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예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요. 이 아이는 하늘이 준 선물이니까요. 하늘이. 좋은 이름이에요. 현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더욱 자주 창고를 찾았습니다. 하늘이를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현우 씨는 아기 돌보는 게 익숙하시네요. 지수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옛날에 동생들을 돌본 적이 있어요.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현우와 하늘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100억 자산가의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이었습니다. 지수는 이곳이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지수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하늘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현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수는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밤이 되자 현우는 다시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횃불을 들고 밤새 지켰습니다. 지수는 창문으로 현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늘아, 우리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지수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현우와 하늘이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시댁의 그림자는 잠시 잊혀졌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소박한 행복. 하늘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폐창고는 너무 춥고 좁았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자신의 방을 지수와 하늘이에게 내주고 마루에서 잤습니다. 현우 씨, 미안해요. 제가 방을 빼앗아서. 지수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기는 따뜻한 곳에 있어야죠. 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현우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돌아와 가장 싱싱한 생선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광어를 잡았어요. 현우가 큰 광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큰 광어는 처음 봐요. 하늘이 엄마가 먹어야 젖이 잘 나와요. 현우가 광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능숙했습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요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시댁에는 요리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지수가 생선을 굽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현우가 옆으로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불을 약하게 해야 타지 않아요. 이렇게요. 현우의 손이 지수의 손 위에 살짝 닿았습니다. 지수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현우도 당황한 듯 손을 뗐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둘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밥상에는 구운 광어와 미역국이 올라왔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지수는 이렇게 맛있는 밥이 처음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하늘이한테 줄 젖을 만들어야죠. 하늘이는 방 안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밥을 먹다가 하늘이를 보러 갔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하늘이, 엄마 밥 먹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지수가 하늘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현우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생선을 가져오거나 김을 주고 갔습니다. 현우네 며느리가 아기 낳았다며?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현우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네, 제 집사람이에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현우가 드디어 장가를 갔구만. 할머니가 돌아간 후 지수가 현우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마을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 안 해요. 현우의 대답은 실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를 검진하러 온 것입니다. 아기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네. 태풍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안도했습니다. 다 현우 씨 덕분이에요. 지수가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풍은 지수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둘은 마당에 섰습니다. 지수야, 너 행복해 보여. 태풍이 지수의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와서 처음으로 행복해요. 현우는 좋은 애야. 말은 없지만 마음이 따뜻해. 태풍의 말에 지수는 웃었습니다. 알아요. 현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수야. 태풍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조심해야 해. 강민호가 아직 마을에 있어.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응. 어장 투자건으로 마을 회관에 사무실을 차렸어. 자주 보여. 지수는 불안했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아. 태풍이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현우는 마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현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깨지지 않았으면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시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늘이 옷이 필요해요. 같이 가요.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현우의 말에 지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장은 붐볐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지수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이게 예쁘네요. 지수가 작은 아기 옷을 들었습니다. 파란색 바지에 노란색 상의였습니다. 그거 사요. 현우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살게요. 제 돈이 있어요. 됐어요. 제가 살게요. 현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현우가 옷을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수가 말했습니다. 현우 씨, 제가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요. 신세라니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현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늘이 엄마랑 있으면 저도 행복해요. 지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말없이 걷던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현우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비싼 외제차였습니다. 지수는 긴장했습니다. 누구지? 현우도 경계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수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호는 지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해칠 생각 없어요. 그럼 왜 온 거예요? 현우가 지수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에 보고했어요. 지수 씨를 찾지 못했다고요. 지수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지도 불확실하다고 했어요. 강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일단 추적을 보류했어요. 친자 확인이 불가능하니까요.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강민호는 하늘이를 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행복한 가족을 깨뜨릴 순 없더라고요.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시댁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어요. 강민호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비상금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계세요. 지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제발 받으세요. 제 양심을 위해서라도요. 강민호가 간청했습니다. 현우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떠나기 전에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하늘이를 잘 키우시고요. 차가 멀어졌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현우가 지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안전해요. 지수는 현우의 품에 기댔습니다.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습니다. 배고프구나. 엄마가 밥 줄게. 지수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아, 엄마 아빠 지켜줘. 현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늘이는 지수의 품에서 젖을 먹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봤습니다. 하늘이가 많이 컸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지수는 하늘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하늘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요. 백일잔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우의 물음에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만 조금 초대해서요. 좋아요. 제가 준비 도와줄게요. 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지수는 하늘이를 재우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현우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 피우세요? 가끔요. 생각이 많을 때만요. 현우가 담배를 껐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지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별을 봤습니다. 이 평화가 계속되면 좋겠다고요. 지수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저도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둘은 말없이 밤하늘을 봤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지수는 마음 한구석의 불안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을요. 희귀병, 하늘이의 100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현우의 집 마당에 간단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떡과 과일 그리고 현우가 잡은 생선들이 놓였습니다. 우리 하늘이 100일 축하해. 태풍이 하늘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와주셔서요. 지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현우가 복받았어. 이쁜 마누라의 아들까지.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잔치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늘이는 사람들 손에 안겨다니며 연신 웃었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밤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하늘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지수가 창문으로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도 좋아한 것 같아요. 다들 하늘이를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수가 하늘이를 재우려고 눕혔습니다. 하늘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하늘이의 울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왜 그래, 하늘아? 지수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이의 몸이 뜨거웠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하늘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심하게 났습니다. 현우 씨, 현우 씨. 지수가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가 열이 나요. 너무 뜨거워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하늘이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심하네요. 태풍 할머니를 불러야겠어요. 현우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지수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괜찮아, 하늘아. 엄마가 여기 있어.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분 후 태풍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하늘이를 살폈습니다. 체온계를 입에 물렸습니다. 39도가 넘었습니다. 태풍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조금 전에 깼는데 이미 이렇게. 지수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태풍은 하늘이의 몸을 자세히 봤습니다. 몸에 작은 반점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건. 태풍이 말을 멈췄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할머니? 격려는 없었어? 태풍이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열만. 그 순간 하늘이의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련이었습니다. 하늘아.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풍이 얼른 하늘이를 눕혔습니다. 옆으로 누여. 기도가 막히면 안 돼. 태풍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경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현우가 다급했습니다. 태풍은 하늘이를 계속 살폈습니다. 30초쯤 지나자 경련이 멈췄습니다. 하늘이는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하늘이. 태풍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들어봐. 이건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희귀한 소아 염증성 질환 같아. 급성이야. 태풍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즉시 도시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해. 지금 당장.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시로 간다는 것은 시댁에 발각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로 가면 아이 목숨이 먼저야. 태풍이 지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도 엄마잖아. 아이를 살려야지. 지수는 하늘이를 봤습니다. 작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요. 지수가 현우를 봤습니다. 태풍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선 선장한테 연락했어. 30분 후에 출발한대. 세 사람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지수는 하늘이를 담요로 감쌌습니다. 현우는 돈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선착장으로 가는 길, 지수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혹시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현우가 지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꼭 같이 돌아올 거예요. 하늘이랑 같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배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하늘이는 지수의 품에서 신음했습니다. 열은 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하늘아. 곧 병원 가. 지수가 계속 하늘이를 달랬습니다. 3시간 후 배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현우가 미리 불러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종합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현우가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택시는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지수는 하늘이를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아기가 아파요. 빨리 봐주세요. 간호사가 하늘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접수부터 하세요. 신분증 주세요. 간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지문 인식으로 해도 돼요. 간호사가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지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기계에 댔습니다. 기계가 삐 소리를 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울 윤회장댁 보안실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경보가 떴습니다. 강지수 신원 확인. 위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보안팀장이 즉시 윤철호 비서실에 전화했습니다. 강지수를 발견했습니다. 비서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경호팀의 비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 강지수를 확보해. 조용히. 한편 병원에서는 하늘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긴급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보호자 여기 계세요. 간호사가 지수를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현우가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하늘이는 씩씩한 아이잖아요. 현우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는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 씨, 미안해요.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인데요. 현우의 말에 지수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엄마예요.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아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급성 염증 반응이 심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하늘이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수와 현우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시댁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강지수라는 환자 어디 있습니까?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계실 거예요. 경호원들이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현우가 먼저 그들을 봤습니다. 지수 씨, 저 사람들. 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호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강지수 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지수 앞을 막았습니다. 누구신데요? 비키세요. 우리는 윤 회장님 명령으로 왔습니다. 경호원이 현우를 밀쳤습니다. 현우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앞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안 갑니다. 당신이 누군데 참견이야? 경호원이 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간호사들이 소란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수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리더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수를 봤습니다. 강지수 씨, 회장님께서 VIP실을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시죠. 지수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발각된 이상 저항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수술 끝날 때까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호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경호원들이 복도 끝에 섰습니다. 지수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떡하죠? 지수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단 하늘이부터 살려야 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수술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하늘이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귓속말. 수술실 불이 꺼진 것은 4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지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우도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경호원들도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지수는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하늘이는요?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살릴 수 있었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가 지수를 일으켰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은 중환자실에 있어야 합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 리더가 다가왔습니다. 강지수 씨, 이제 VIP실로 가시죠. 회장님 지시입니다. 지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함께 가려 했습니다. 저도 같이. 보호자 한 명만 가능합니다. 경호원이 현우를 막았습니다. 지수가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 씨, 용암리로 돌아가 있어요. 안 돼요. 여기 남을 거예요. 현우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하늘이가 태어나면 제가 연락할게요. 지수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현우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꼭 연락해요. 약속해요. 지수가 현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현우는 뒤돌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애타게 바라봤습니다. VIP실은 최고층에 있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문 밖에 섰습니다. 여기서 대기하세요. 필요한 건 말씀하시고요. 리더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지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 도시가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태풍 할머니한테 연락 받았어요. 강민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는 괜찮아요? 수술은 잘 됐대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강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왜 오신 거예요? 지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지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도와드리려고요. 무슨 도움을요? 강민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 회장 댁에서 친자 확인을 하려고 할 거예요. 하늘이 DNA 채취 허가서예요.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막을게요. 강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강민우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철호의 비서가 병원에 왔습니다. VIP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지수 씨,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지수는 긴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철호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윤철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무슨 아버님?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고 도망간 주제에 윤철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아이만 확인하면 돼. 윤철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 동의서야. 서명해. 지수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싫습니다. 뭐? 윤철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아기예요. 확인할 필요 없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윤철호는 비웃었습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할 수도 있어.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윤철호가 강민호를 봤습니다. 강민호? 자네가 왜 여기 있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민호가 윤철호 앞에 섰습니다. 아기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DNA 채취하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소견서를 받아왔습니다. 강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철호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답니다.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윤철호는 서류를 구겼습니다. 알았어. 한 달 기다리지. 윤철호가 지수를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생각은 마. 24시간 감시할 테니까. 윤철호가 나갔습니다. 지수는 무너졌습니다. 강민호가 지수를 일으켰습니다. 시간을 벌었어요. 그동안 계획을 세워야 해요. 무슨 계획이요? 윤태준 씨를 움직이는 거예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태준이요? 네. 그 사람만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어요. 지수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모님 눈치만 보던 남자였습니다. 태준이는 절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한번 연락해 보세요. 강민호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늘이는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지수는 매일 하늘이 곁을 지켰습니다. 경호원들은 여전히 문 밖을 지켰습니다. 지수는 감시 속에 갇힌 새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강민호가 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촌분만실에 당신의 아기가 아팠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빠가 되었어요. 문자를 보낸 후 지수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대답을 기다리기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준 씨가 움직였어요. 뭐라고요? 부모님한테 통보하고 용암리로 향했대요. 강민호가 웃었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회장님 댁이 발칵 뒤집혔어요. 강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태준 씨가 가문의 비밀 장부를 들고 나왔대요.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 장부였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걸로 회장님을 협박했나 봐요. 강민호가 흥분했습니다. 이제 곧 여기 올 거예요. 지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청바지에 티셔츠였습니다. 지수는 하늘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태주는 지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하늘이를 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구나.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지수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야. 나는 가문을 버리고 당신과 이 아이를 택했어. 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준이 계속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숨겨온 비자금 장부를 폭로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물러섰어.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야? 응. 아이의 친권도 우리한테 있어. 아버지가 더 이상 간섭 못해. 태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태준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태준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왜 도망갔는지 이해해. 우리 집이 얼마나 답답했을지도 알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은 지수와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경호원들이 물러갔습니다. 강민우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됐어. 내 할 일은 끝났어. 강민우가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는 태풍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잘 해결됐어요. 전화 너머로 태풍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 용암리로 돌아갈게요. 강민우가 말했습니다. 병실에서는 지수와 태준이 하늘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하늘이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지수야, 어디서 살고 싶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암리로 가고 싶어요. 용암리? 네. 그곳이 제게는 진짜 집이에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지수는 현우를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빚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꼭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태준아, 용암리에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누군데? 나와 하늘이를 살려준 사람이야. 지수가 말했습니다. 태준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꼭 인사하고 싶어. 그래, 가서 인사하자. 태준이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병실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지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유. 하늘이가 태어난 날은 맑았습니다. 지수는 하늘이를 안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짐을 들었습니다. 경호원도 감시하는 눈도 없었습니다. 정말 자유네요. 지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지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차는 용암리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시간 후 용암리 선착장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준이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용암리구나. 태준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하늘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기요.
지수가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현우 씨 집이 어디예요? 현우? 저기 파란 지붕집이야. 아주머니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지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준이 뒤를 따랐습니다. 파란 지붕집 앞에 섰습니다. 마당에서 현우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를 보자 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수 씨,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왔어요. 약속했잖아요. 현우는 하늘이를 봤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많이 나았네요. 네, 덕분에요. 현우 씨 덕분이에요. 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태준입니다. 지수 남편이에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입니다. 두 남자가 악수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현우 씨가 없었으면 저희는 살 수 없었어요. 지수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는 손을 뺐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살 거예요. 뭐라고요? 현우가 놀랐습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여기가 좋대요. 저도 마음에 들고요.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태풍이 나타났습니다. 왔구나. 태풍이 지수를 반겼습니다. 지수는 태풍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하늘이 얼굴 좀 보자. 태풍이 하늘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하늘이는 태풍을 보고 웃었습니다. 이 녀석 할머니를 기억하네. 태풍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현우의 집 마당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생선을 굽고 막걸리를 나눴습니다. 현훈이가 복 받았어. 이웃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은 이웃이 생겼네. 마을 사람들이 지수와 태준을 환영했습니다. 지수는 행복했습니다. 태준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수야, 여기 사람들 정말 따뜻하네. 태준이 지수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진짜 가족 같아요.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지수와 태준은 현우와 마당에 남았습니다. 태풍도 함께였습니다. 현우야, 내일부터 이 집 좀 고쳐야겠다. 태풍이 말했습니다. 왜요? 폐 창고 말이야. 거기를 보건소로 만들 거야. 태풍이 웃었습니다. 지수가 놀랐습니다. 보건소요? 응. 마을에 필요하잖아. 태준이 나섰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비용은 제가 댈게요. 아니야. 너는 내 가족 먹여 살려. 태풍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태준은 웃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돈이 좀 있어요. 가문에서 받은 건 아니고요.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에요. 그걸로 보건소 짓고 싶어요. 태풍은 태준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좋은 사람이구나. 지수가 좋은 남편 만났네. 지수는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도 지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뭐 할 거야? 태풍이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업으로 살 거예요. 그래, 네가 제일 잘하는 일이지. 태풍이 현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지수는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 씨, 정말 고마워요.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고개 들어요.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현우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울지 마요. 하늘이가 보잖아요. 현우가 하늘이를 가리켰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준이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 씨, 저희 이웃이 되어주세요. 태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두 남자는 굳게 악수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폐 창고가 있던 자리에 보건소가 세워졌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건물이었습니다. 문 위에는 용암리 마을 보건소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환자는 마을 할머니였습니다. 원장님, 무릎이 아파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태준이 친절하게 진료했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을 의사였습니다. 옆방에서는 지수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봤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수가 약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소. 지수는 예전 간호사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현우가 보건소로 왔습니다. 바구니에 생선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잡은 고등어예요. 현우가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점심 같이 먹어요. 네. 세 사람은 보건소 뒤편 마당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밥과 된장찌개도 준비했습니다. 맛있다. 태준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현우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늘이는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태풍 할머니가 봐주세요. 저희가 일할 때는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그 녀석 할머니한테 딱 붙었어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셋이 마당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울 생각 안 나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저도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100억보다 이게 더 가치 있어요. 현우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잘 사세요. 두 분. 현우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갈게요. 오후에 출항해야 해서요. 조심히 다녀와요. 지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우가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듬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수와 태주는 태풍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늘이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하늘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였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지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수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하늘이 할머니랑 재미있었어? 응.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풍이 나왔습니다. 오늘 진료는 어땠어? 환자가 많이 왔어요. 다들 좋아하세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태풍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이 마을에 필요한 일이야. 지수는 태풍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정말 행복해요. 그래, 내 얼굴 보니까 알아. 태풍이 지수의 뺨을 토닥였습니다. 지수야, 넌 자유를 찾았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네, 저 이제 자유예요.
태준이 지수를 안았습니다. 하늘이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와 태준은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빌린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하늘이를 재운 후 둘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지수야. 태준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후회 안 해? 100억 다 버리고. 지수는 웃었습니다. 전혀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나도 그래. 태준이 지수를 안았습니다. 당신 만나서 행복해. 지수는 태준의 품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하늘이 키우고 늙어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태준이 지수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지수도 태준을 안았습니다. 멀리서 현우의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도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불빛을 봤습니다. 태준아, 현우 씨한테 정말 고마워. 나도 그래. 그 사람 없었으면 당신 못 만났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시댁을 떠나 이곳으로 온 것을요. 폐 창고에서 아기를 낳았던 것을요. 현우를 만났던 것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요.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지수가 선택한 현실이었습니다. 당신 사랑해. 태준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방 안에서 하늘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꿈을 꾸는 모양이었습니다. 좋은 꿈이길 바랐습니다. 지수는 100억을 버렸습니다. 대신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용암리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지수와 태주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현우의 따뜻한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수는 마침내 행복했습니다. 100억 원.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지만 강지수에게 그 돈은 자신과 아이를 가두는 황금 감옥이었습니다. 그녀가 폐창고에서 홀로 출산하며 목숨을 걸었던 이유, 시댁의 추적을 피해 숨어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가문의 소유물이 아닌 진짜 사랑받는 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 결국 지수는 100억 대신 자유를 택했고 명예 대신 진심을 택했습니다. 용암리 작은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하늘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진짜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